2018 평창 겨울패럴림픽 이후 다시 겨울올림픽이 열린 해여서 더 뜻깊은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2022 평창 장애포럼 장애인 이동권 군임 세션의 좌장을 맡게 된 사단법인 한국뇌병변장애인 인권협회 정책국장 김주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군임 세션 2일에서는 장애인의 이동할 권리와 삶을 연결하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세 분의 발제자들과 세 분의 패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약자편의 증진법 개정에 대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다운 정책실장님, 강원도 장애인 이동권 정책에 관해 사단법인 강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김용섭 대표님, 그리고 유럽에 접근 가능한 미래 이동 솔루션을 만들어내는 트립스 프로젝트에 대해 유럽자립생활 네트워크에서 트립스 프로젝트 코디네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로라 알치하우스카이테님이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이후 패널 토론회는 충북 옥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임경미 센터장님,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이형숙 회장님,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 박동국 사무관님이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박동국 사무관님은 코로나 확진으로 현장 참여가 어려우셔서 줌으로 참석하시게 되었습니다. 어제 우리 KDF 박경석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 선거가 한창이던 지난달, 서울 해화역에서는 매일 출근 시간 러시아워에 장애인들이 지하철을 타고 내리며 연착시키는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대선 후보들에게 장애인의 이동권을 중심으로 평생교육, 탈시설, 일자리 등의 정책과 예산 확보 약속을 요구하는 시위였는데요. 일부 시민들의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혐오행동, 테러 위협 등에도 불구하고 한 후보가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약속하도록 하는 성과를 이루어내고 21일 만에 마무리되었습니다. 박경석 대표님이 의도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20일이라는 숫자가 기억에 남는데요. 공교롭게도 장애인의 이동권 문제가 사회적으로 다시 관심을 끌게 된 것이 2001년 이후 21년 만입니다. 그래서 어제 그런 노래도 하셨던 것 같고요. 장애인 이동권연대 집행부로 함께 활동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년이 훌쩍 지나버렸네요. 세월의 무상함을 실감합니다. 그동안 우리의 투쟁으로 많은 것을 쟁취해냈고 많은 것을 바꾸어냈지만 아직 남은 과제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엊그제 장애인의 시외이동권에 관한 8년간의 법정 투쟁의 결과가 나왔는데요. 안타깝게 대법원에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버스 회사의 손을 들어주며 파기환송해버렸습니다. 정말 분노스러운 결과가 아닐 수 없는데요. 이에 관해서는 첫 번째 발제자이신 우리 전장현 정다운 정책실장님이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발제는 교통약자편의 증진법 개정 이후 변화와 과제입니다. 발제 시간은 15분입니다. 시간 제한 꼭 지켜주시기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 이후 변화와 과제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맡게 된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정다운 정책실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바로 발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이 지난 2021년 12월 31일에 통과됨에 따라 교통약자법 제정 15년 만에 시내버스의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와 특별교통수단 운영비에 대한 국비 지원의 근거를 법에 담게 됐습니다. 이후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교통약자법 개정에 따른 변화를 예측하고 강원도를 비롯한 도 단위의 특별교통수단의 지역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검토와 예산 반영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교통약자법의 제정부터 제도 변화 연역을 좀 살펴본 뒤에 이런 법 개정의 구체적인 내용, 그 내용에 따른 이유 과제를 중심으로 오늘 발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통약자법은 2005년 1월 27일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6년 1월에 시행이 됐는데요. 이것은 2001년에 오이도역 리프트 추락 참사 이후 시작된 장애인 이동권 연대의 치열한 투쟁의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법이 제정된 이후 여러 차례 법이 개정되었지만 타법 개정이나 자구수정과 같은 개정 사항을 좀 제외하고 시사점이 있는 개정 사항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012년 6월 1일에 일부 개정이 되었고요. 그 내용은 도지사가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의 범위를 인근 특별시, 광역시, 도까지 할 수 있도록 하며
이동지원센터 설치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게 주요한 내용인데요. 이 법 개정을 통해서 각 기초 지자체의 시군구 단위로 운영되던 이동지원센터의 한계, 그리고 지역 간 이동의 차별 문제 해결에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이동지원센터 설치, 소요 비용의 일부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만 여전히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의 범위를 지역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게 할 수 있다라는 규정으로 되어 있지 해야 한다라는 규정으로 되어 있지 않거든요. 뭐 이런 한계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광역이동지원센터랑 이동지원센터가 설치만 하는 것은, 설치는 사실 일회성 비용이거든요. 근데 설치하고 나서 지속적으로 운영이 가능해야 되는데, 그러면 운영비가 지원이 돼야 되는데, 이 2012년 개정 내용에는 설치 부분만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한계적이어서 운영에 대한 재원이 여전히 규정조차 되지 않았다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 살펴볼 내용은요, 2018년 2월 21일에 개정된 내용인데요. 요거는 그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가 2014년부터 매년 이제 설이나 추석이 되면 시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면서 투쟁을 했었습니다. 그 2014년부터 시작된 시외 이동권 투쟁의 결과로 2018년에 그 이와 같은 법 개정이 되고, 2019년에 그 4개 노선에서 그 휠체어가 탑승 가능한 고속버스가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이용률이 낮고 뭐 여러 가지 한계적인 지점이 있지만, 이게 시외 이동권에 규정된 어쨌든 첫 번째 이제 개정이었던 거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018년 6월에 개정된 사항 같은 경우에는 임차 택시와 바우처 택시 등의 법적 근거를 교통약자법에 담았습니다만, 뭐 요거는 국비 지원 근거는 아니고요. 교통정책의 일환으로 규정한 정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휠체어 이용자의 특별교통수단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고려해서 특별교통수단을 다양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세 차례의 주요한 개정사항 이후에 오늘 발제문의 주제가 될 21년 12월 31일에 개정된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법 개정이 이루어진 것인지 구체적으로 볼 건데요. 이번 개정에는 크게 3가지 내용이 담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3가지 내용이 각각 시행 시기가 달라요.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면요.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의 대폐차 시 저상버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는 거는 내년도 1월 19일에 시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3년 1월 19일부터 그 차량의 그 연한이 다 돼서 대폐차가 되는 경우에 그 새로 구입하는 버스는 무조건 저상버스로 도입이 돼야 되는 게 이제 23년 1월부터 시행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장 군수가 운영하는 이동지원센터의 그 설치가 이제 의무화가 되고, 그 이동지원센터랑 광역이동지원센터의 국비를 지원하는 문제와 환승 연계 체계를 구축하는 문제는 내년도 7월 19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을 함의하고 있냐면은, 저희가 내년도 23년도 예산을 22년 지금 연초부터 7월까지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예산을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9월에 되면 국회로 가서 심의를 하게 되고, 올해 12월이 되면 내년도 예산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법 개정에 따른 시행 시기가 이제 내년도이기 때문에 올해 이제 예산을 얼마나 반영할지가 내년에 실제 시행에 어떤 이제 영향을 미칠지,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실제 예산을 반영시킬 수 있는가, 장애의 요구들을, 그게 이제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런 교통약자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들이 규정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행령의 내용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여기에 장애계 요구가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럼 그 주요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가지로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저상버스 부분입니다.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의 구체적인 신설 조항을 보시면요, 지금 14조 이렇게 7항에 나와 있죠. 근데 제가 밑줄 친 부분들 이제 설명을 드리면, 노선버스 운송 사업자가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 형태의 범위 내에서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노선버스 운송 사업자가 되게 다양해요. 시내버스도 있고 광역버스도 있고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다 지금 저상버스로 만든다는 게 아닌 조항이고요. 이 노선버스 중에서 일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에만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또 중에서도 그럼 이제 여러 노선들이 제외가 되는 거잖아요. 이미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만 하는 거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시행령으로 규정된 그 운행 형태 중에서도 도로 사정이나 뭐 시설 등이 부재해서 그 저상버스가 운행하기 어려운 노선의 버스의 경우에는 시행 규칙에서 그 노선은 저상버스 도입이 현재 어렵다라고 이렇게 유보하고 면제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각각 위임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노선버스가 이제 그 운송 사업이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저렇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뉘고 각각의 이제 뭐 광역 급행형, 직행 좌석형, 좌석형 일반형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모든 버스를 대폐차 할 때 이제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해 주는 게 아니라 이것 중에 시행령에 포함된 것만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되는 거예요. 근데 이 조항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1월부터 바로 시행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년부터 바로 의무로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국토부에서는 이 전체를 다 의무 적용하기는 어렵다라고 내부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의 의무 적용 범위를 저기 V자를 표시한 시내버스 중에 일반형, 농어촌 버스 중에 일반형, 마을버스 이렇게 세 가지 정도만 당장 내년부터 도입을 의무화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아직 시행령이 나오진 않았어요. 나오진 않았는데 이게 이제 어떤 이유로 그런 거냐라고 하면은 원래 천준호 의원이 발의했던 그 개정 법안은 아까 나와 있던 모든 노선을 대폐차할 때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 적용 범위를 시행령으로 위임된 조항으로 통과시킨 이유가 이 법 개정을 논의하는 상황에서 국토교통부에서 시외버스나 광역버스와 같이 이제 좌석에 안전띠가 있는 버스들 있잖아요. 그 시내버스는 안전띠 안 하시잖아요. 예. 근데 이제 고속도로가 지나는 곳들은 안전띠가 이제 다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근데 좌석에 안전띠가 있는 버스의 경우에는 저상형 모델이 아직 개발이 되지 않았다. 이제 그래서 이 버스는 시행령에서 그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를 하지 않아도 되는 노선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행령에 위임하는 조항으로 변경돼서 이제 법안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법안 논의할 때 확인이 된 사항이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시행령에 위임이 된 시내버스의 일반형과 농어촌버스의 일반형과 마을버스 이렇게 세 가지 중에서도 도로 상황에 따라서 그 저상버스가 운행되기 어려운 노선은 또 유보되거나 면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이거는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도로를 개선해야 되거든요. 이제 버스만 고치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도로 개선하는 게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잖아요. 근데 바로 사실은 실제로 적용이 안 되는데도 법을 의무화로 통과해 버리면 이게 법을 못 지키게 되는 결과가 나으니까 이렇게 유보된 상황까지도 고려해서 법 개정을 할 수밖에 없기는 합니다만 이걸 그러면 언제까지고 도로 사정을 운운하면서 저상버스를 도입을 계속 유보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 상황에서 저상버스 도입이 어려운 시내버스 노선을 실태 조사를 하고 이 어느 부분을 개선하면 저상버스를 도입할 수 있을지를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이 현재 시점에서요. 그다음에 특별교통수단에 따른 법 개정 변화인데요. 주요 개정 사항을 보시면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게 특별교통수단이 지역 간 차별이 존재한다. 굉장히 편차가 존재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국비를 지원함으로써 기준을 단일화해야 된다는 내용들로 법 개정을 했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장현이 때로는 시민들과 마찰을 빚어가면서까지 강력하게 제기하고 있는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원래 원안에서는 국비 지원이 의무 사항이었지만 이제 임의 사항으로 통과가 된 기재부의 입장 때문에
이게 한 발 퇴보된 상태로 법이 통과됐기 때문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장현은 기획재정부의 변화를 통해서 이 보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도록 하고 특별교통수단 운영비에 국비 매칭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저기 7항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9항과 10항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시면 이동지원센터의 위탁기관에 대한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특별교통수단 운영 기준, 그러니까 예를 들면 24시간 운행이라든지 즉시 배차라든지 이제 요금 기준 같은 것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변화도 굉장히 사실 큰 변화인데요. 지금까지 이게 다 지자체 사무로 위임되었던 업무거든요. 근데 국비가 들어가니까 중앙정부의 권한이 강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들어지는 교통약자법 시행령이 이런 내용들을 다 담을 예정이기 때문에 이 시행령에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통수단 운영이 매우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특별교통수단 광역 이동보장과 환승 연계 및 통합 배차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16조의 3항과 6항에 이제 제시가 되어 있고요. 이거는 도 단위의 권한이 조금 더 강화돼야 제대로 운영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이렇게 쭉 현재 법 개정에 관한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는데 긍정적인 변화도 있지만 한계도 분명히 존재하기에 그 부분에서 여러 가지 정책 과제가 도출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상버스의 경우는 도입이 임의 규정이 아닌 의무로 이제 규정이 되었지만 그만큼 범위가 제한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의무로 규정할 버스의 범위를 장기적으로는 전체 버스로 확대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특별교통수단은 중앙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그러니까 국비 지원을 통해서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관련된 요구가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23년에 일단 예산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많이 만들어야지 서비스의 질이 좋아지겠죠. 그리고 그 예산이 얼마가 반영되든 간에 그 예산을 어떻게 사용해서 이동권을 보장하고 지역 간 차별 문제를 해소할 것인지가 다 시행령 시행규칙에 위임될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들에 대한 협상이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방향에서 전장현은 장애 이동권 완전 보장을 위한 분야별 정책 과제를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제 1분이 남았네요. 그래가지고 아까 이제 취지랑 방향을 다 설명드렸으니까 이제 요구들 중심으로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버스 분야인데 시내, 농어촌, 마을로 구분을 하고 두 번째는 시외, 광역으로 구분을 했어요. 요 구분의 차이는 시내, 농어촌, 마을 버스는 이제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되는 범위입니다. 그러나 도로 사정에 따라서 유보될 수 있는 노선들입니다. 이 노선들은 도로를 개선해야 되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게 실태 조사가 돼야 되고요. 과연 어떤 노선들이 저상버스 도입이 불가능한 것인지를 조사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국토부가 이걸 개선할 수 있는 계획들이 수립이 돼야 되고 이것도 도로 개선에 대한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되겠죠. 그다음에 곧 4차 이동편의 증진 계획이 발표될 예정인데요. 여기에 시내, 농어촌, 마을 버스의 저상버스 도입 목표율을 저희 전국장애 차별체협회원대는 50%까지 5년 동안 50%를 달성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 요금 무료 추진을 통해서 교통 약자들이 이동을 하는데 제약이 없도록 요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외 광역 분야인데 이 부분은 시행령에서 의무 적용 범위가 아닌 버스들이에요. 대폐차가 돼도 계속 일반 버스로 도입이 될 상황인 거죠. 근데 이걸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전띠가 있는 좌석이 있는 버스라고 할지라도 저상형 버스 모델이 개발이 돼야 되는데 그 개발하는데 도대체 얼마나 걸리는 것인지, 그래서 이게 언제쯤 시행령에 포함이 될 수가 있는 것인지를 좀 국토부에서 오늘 답을 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시외 광역버스의 저상버스 도입 목표도 이제 50%로 저희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충청권에서 지금 계속 투쟁을 하고 있는 세종시 비원버스, 이게 버스 회사는 대전시에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노선은 충북과 세종을 가로지릅니다. 근데 충북, 세종, 대전 아무도 책임을 안 져요. 저상버스의 이 책임을.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 국토부에서 예산을 통해서
비용버스, 저상버스를 좀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이 좀 도출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특별교통수단 분야의 운영비 국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기재부에서 소관하고 있는 보조금법 시행령에 장애인 특별 운송 사업을 국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국비를 지방 같은 경우는 70%까지 국비를 매칭한다면 중앙정부가 더 권한이 강화되고, 여기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국비를 지원을 통해서 24시간 운행이라든지 즉시콜을 시행한다든지 이용요금을 전국 단일화할 수 있는 권한을 국토부가 제대로 발휘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도 단위에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등록 시스템을 일원화하고 콜 연결을 도 단위로 권한을 변경하고, 광역 단위의 이동을 보장할 수 있는 도 단위의 책임 강화가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특별교통수단 분야에 그 휠체어를 이용하는 그 분들이 대기 시간이 매우 많이 소요가 되는데요. 이게 점차 이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분들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을 다양하게 해서 휠체어를 탄 분들의 특별교통수단의 그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편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 전국장애차별체육회원대에서 그 주장하고 있는 논리는 앞서 말한 특별교통수단의 그 이동지원센터의 운영비가 국비 70%가 이제 지방으로 교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방에서 원래 마련해야 되는 예산에 국비가 보장이 되는 거니까 그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좀 여유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여유가 생기는 예산으로 이 그 임차 바우처 택시와 같이 다양한 특별교통수단을 지자체 차원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서 요구를 해주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직 임차 바우처 택시가 있는 지자체가 있고 없는 지자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지역에서 요구를 해서 해결하는 방안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지하철 분야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1동선에 인력사 2개를 확보하고, 두 번째로 이제 서울교통공사에 사실은 엘리베이터가 확보되지 않은 역사가 좀 많이 있는데요. 서울교통공사에는 대부분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그 발언을 수정하면은 서울교통공사 엘리베이터 설치율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그 수도권 지하철 중에서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지 않고 코레일이 그 위탁해서 운영하는 역사들이 외곽 쪽에 좀 있는데, 코레일이 운영하는 지하철 역사에는 엘리베이터가 미설치된 역사가 좀 더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국토부가 코레일이라고 하는 공기업의 어떤 소관 부처기 때문에 국토부의 또 책임이 좀 강화돼서 모든 전역사에 어떤 그 운영 주체가 어떤 공기업이 운영하던 간에 엘리베이터를 반드시 다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요구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고 시간이 많이 초과돼가지고요. 일단 교통약자법 개정이 된 거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고, 이거를 진짜 완전한 이동권 보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많은 과제들이 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끝까지 이동권 투쟁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오버되었네요. 다음 분들은 시간 엄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다운 정책실장님 고맙습니다.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의 대폐차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및 이동지원센터의 국비지원과 환승형 개책의 구축의 근거를 마련한 교통약자법 개정과 이후 예산 확보와 시외, 광역이동버스의 의무화, 특별교통수단 이용등록 단일화 및 24시간 운행 등의 시행령 개정 투쟁 등 앞으로의 과제에 관해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광역 단위의 이동권 현황이 궁금해지는데요. 우리가 포럼을 진행하고 있는 이곳 강원도는 어떤지 강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김용섭 대표님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5분 드리고요. 시간 엄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강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김용섭입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최된 지도 한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요. 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바탕으로 강원도에서 장애인 정책을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사실 강원도가 일반 보통 우리나라 국민들이 생각할 때 산골이잖아요, 산골. 그래서 강원도에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이 올림픽이 개최되면서 자연스럽게 이동권이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 올림픽 패럴림픽을 개최하면서 그런 이동할 권리에 이런 걸 자연스럽게 보장하게 되었고, 우리 강원도에서도 그런 정책을 요구하게 됐던 것 같고요. 오늘 평창 장애 포럼에서 이렇게 발제자로 참가해 되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저는 뭐 그 다음 발제자님께서 법 상황에 대한 것을 발제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강원도의 장애 이동권 현황과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장애인이 살만한 도시 강원도라고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뭐 이동권은 말씀을 안 드려도 가장 기본적인 권리고 강원도는 2005년에 강원도청에서 저희들이 처음 기자회견을 통해서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지금 현재 그 춘천시장으로 재직하고 계신 이재주 시장님께서 그 당시에는 야인으로 계셨는데 관심을 가지시고 춘천시가 장애인이 살만한 도시인가 이런 타이틀로 토론을 개최하면서 강원도에서 최초로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관심을 갖고 시작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강원도는 버스를 타고 싶다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원주시에서 최초로 저상버스 서명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저상버스가 좀 창피한 얘기지만 2대가 도입돼서 운행을 하고 그 당시에 제가 저상버스를 타고 이렇게 참 신기했던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그 2대가 도입되어 있는데요. 그 저상버스를 우리 휠체어 장애인들이 정기적으로 타고 이런 운동을 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서울이나 부산이나 이런 대도시는 모르겠지만 강원도를 비롯한 이런 소도시에서는 이 전동 휠체어 보급이 획기적인 우리나라의 그 이동권 장애 운동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평소에 전동 휠체어가 없던 시절에 우리가 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 장애인들은 대부분 제거 장애를 입거나 시설에 있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이 전동 휠체어가 보급되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밖에 나오면서 그동안 억눌려 있던 이런 장애인의 문제가 좀 욕망이 생기고 장애인 운동이 시작됐던 것 같습니다. 강원도 장애 인구를 좀 말씀드리면 살펴보면 인구가 153만 명입니다. 153만 명. 한 8천 명 되는데요. 153만 8천 명. 한 154만 명 되고 장애 인구가 한 10만 명이 좀 넘습니다. 10만 1,000명 정도 되고 제가 서울 정도 얼마 정도 되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되고요. 그중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3만 8천 명,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 6만 3천 명 이렇게 지금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잘 보이지 않는데 저상버스를 이제 벌써 말씀드리면 저상버스가 사실은 강원도가 18개, 18개 시군이거든요. 18개 시군에 저상버스가 256대. 사실 자세히 살펴보면 춘천과 원주와 강릉에 대부분 저상버스 있습니다. 그것도 18개 시군 중에서 12개 시군이 거의 안 하고 있어요. 거의 여기 보면은 지금 평창 같은 경우에는 평창이 동계올림픽을 개최했던 곳이잖아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2대가 뭐 지금 운행하고 있다 그리고 쭉 보면 그 시 운행 대수가 200대가 돼 있어요. 그럼 이건 왜 이렇게 200대밖에 안 되니까요? 이런 문제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대부분 춘천, 원주, 강릉에 분포되어 있고 보통 뭐 2대, 3대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저상버스 운행의 문제점은 뭐 대부분 똑같지만 그 강원도를 제가 봤을 때 뭐 옆에 계신 우리 그 토론회로 참가하신 충북 임경미 소장님 그도 비슷한 그 지역이겠지만 버스 승강장의 불법 주차가 상당히 심해서 저상버스가 접근을 할 그런 문제가 있어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고요. 대부분 보니까 그다음에 배차 시간에 따른 그 버스 기사가 쫓겨서 상당히 불친절하고 이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저상버스가 초창기 있는 버스거든요. 그래서 저상버스를 탑승하면 뭐 슬로프도 뭐 미작동이 되지만 일단 그 탑승을 하면 그 버스 기사가 그 접이식 의자라서 거길 접고 만약에 어르신이 그 자리에 따르면 또 어르신을 또 다른 곳으로 안내하고 그 자리에 전동 휠체어가 자리하고 뭐 이렇게 고정 장치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시간도 잡아먹고 눈치가 보이고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나는 것 같고요. 보시다시피 슬로프 위작동이 상당히 많아서 256대 중에 200대가 실운행하고 있고 이런 지금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교통수단을 말씀드리면 사실 우리 전동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장정도 심한 장애인은 대부분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가 대중교통의 개념으로 많이 운행을 하잖아요. 강원도 18개 시군에
저상버스 특별교통수단은 지금 다 운행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근데 보면은 법정 대수가 그 장애등급제 폐지가 되기 전에는 200명당 한 대가 법정 대수가 되면서 강원도에서 살짝 그냥 법정 대수는 맞춰 놨었습니다. 이게 장애등급제가 폐지가 되면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되면서 150명당 한 대가 되면서요. 법정 대수가 지금 미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춘천, 원주, 강릉 쪽에 주로 많이 있고 나머지 지역은 뭐 2대, 3대 이렇게 지금 분포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이제 그나마 조금 획기적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은 이제 춘천과 원주와 강릉과 속초의 임차 택시라는 게 좀 되고 있다. 이건 뭐냐 상징적으로 그렇게 운행하고 있던 걸 볼 수 있고요. 뒤에 보면은 이렇게 특별교통수단에 다른 지역도 이렇게 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뭐 법정 대수에 미치지 못한다. 그런데 여기 법정 대수 초과를 좀 보면은 보통 뭐 6대, 뭐 의무 대수가 뭐 3대, 뭐 화천공 같은 경우에는 법정 의무 대수가 3대인데 실효 대수가 4대, 그래서 법정 대수 초과하고 있다. 뭐 이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강원도는 다행히도 뭐 당연한 거겠지만 다행히도 저희들이 그 원주시를 중심으로 강원도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이렇게 1인 시위, 뭐 기술적인 요구 이런 걸 통해서 각 지역에는 연정무 무휴 24시간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만요. 근데 광역 이동을 할 때는 연정무 24시간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1일 전에 예약을 해야 이렇게 이동할 수 있고 이런 지금 현상이고요. 요거는 뭐 이렇게 두 배수로 이렇게 해주십니다. 또 하나 특이한 점은 기초생활수급처에 한해서 고속도로 톨게이트비를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이런 제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광역이동 같은 경우를 저희들이 이제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 복권기금으로 강원도에서 그 도비에서 이렇게 운행을 지원을 해서 지금 춘천, 원주,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복권기금으로 3대를 구입해서 지원을 하고 대신 이 특별교통수단으로 광역이동만 전문적으로 해라. 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속초나 이런 일부 지자체에서는 하루에 2번밖에 못 나가고 광역이동을 이런 현상이 나타나서 속초시를 예를 들면 속초시에는 철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속초시에서 거주하는 장애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상버스도 안 다니고요. 그래서 나오질 못하는 거죠. 속초시에서 강원도청 소재지인 춘천을 가고 싶다. 그러면 누가 한 사람 두 사람 광역이동을 하면 그날은 못 가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서 상당히 좀 불합리한 지금 제도 속에서 강원도 장애인들이 지금 현실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뭐 다 전국적인 문제인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법정 대수가 증가가 됐죠. 갑자기 150명 한 대로 장애등급제 폐지로 인해서. 그래서 강원도도 역시 이런 문제 때문에 뭐 지금 법정 대수를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는데 예산 문제로 지금 계속 얘기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것은 이제 중요한 문제인데 이 광범위한 그 이용 대상자로 인해서 대기 시간에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그 교통약자들 편의증진법에 이런 그 이용 대상을 교통약자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의무 대수는 150명 한 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로 한정 지어놓고 이용 대상자는 교통약자로 해놓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용하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건데요. 제가 이 평창 동계올림픽 때문에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전국 지자체 면적 중에서 강원도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더라고요. 홍천군이 제일 우리나라 전국 지자체 중에서 제일 크고요. 두 번째가 인제군이고 평창군이 4번째로 면적이 넓은 거예요. 인구는 적지만. 그러면 서울이나 부산이나 이런 대도시는 우리 장애인들이 이동을 하고 싶은데 사실은 차가 막혀서 못 가지만 강원도는 어떨까요? 면적이 넓어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좀
인구수와 지자체 면적과 거리를 함께 좀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장애인 행복한 강원도를 위한 해결 과제를 말씀드리면 앞에서 발제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상버스 도입의 의무가 지금 됐으니까 이것은 강원도가 지속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또 실행을 해야 될 문제고요. 저상버스 미운행 지역이 12개 지역인데 여기는 주정 저상버스 마을버스로 운행하지 않냐 이 문제는 우리가 18년도 평창 동계올림픽이 확정이 되면서 우리가 17년도에 강원도를 대상으로 같이 이렇게 요구했던 문제입니다. 아직까지는 좀 이게 돼 있지 않아서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고속시외버스 이동권 보장인데 사실은 강릉 노선이 있었는데 강릉 노선이 아마 없어진 걸로 좀 알고 있거든요. 이 이용자의 그 장애인들이 운행이 좀 미흡해서라든가 그런 대수가 없어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주체 공영화는 사실 강원도에서 18개 시군에 원주시만 지금 그 공영화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보면 보통 장애인 단체에서 이렇게 민간 위탁을 하고 있고 이래서 이런 문제가 사실은 많이 좀 대두가 있어서 이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그 운영 주체에서 공영화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쫓겨서 저도 해결 과제는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말씀드렸다시피 발제자님께서 말씀드렸으니까 광역이동지원센터가 필요하다. 우리 어디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좀 가고 싶고 우리 지역 간에 그런 차별 없이 다닐 수 있는 이런 광역지원센터가 설치가 좀 됐으면 좋겠고 임차택시의 운행 및 이용 대상 확대를 제가 왜 했냐면 강원도에 그 지금 임차택시가 4개 지역이 운행을 하고 있는데 보통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임차택시가 시각장애인으로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시각장애인. 예. 근데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적 발달 장애인 같은 이렇게 보행이 가능한 장애인도 같이 이용 대상으로 좀 넣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이래서 이런 문제가 조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했던 그 단체 이동 리프트 버스 강원도에 요구를 했는데 강원도에서 어떤 답변을 했냐면 강원도청에 그 버스 기사 운전하시는 그 공무직 공무원분들께서 대형 면허가 없다는 거예요. 대형 면허가. 그래서 과연 이게 필요성이 있느냐. 여기 지금 서울에서 오신 분들은 단체 리프트 버스 타고 있는데 너무 부럽더는데 강원도에도 꼭 이렇게 2대가 좀 더 생겨서 했으면 좋겠고 저희들은 그 올림픽을 하면서 그 버스를 2대 사실은 강원도에서 구입을 했는데요. 그게 장애인 복지관과 장애인 체육회로 지금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좀 요구를 할 생각입니다. 이것은 이제 어제 그 최문수 지사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강원도의 장애인 탈절 선언과 이동권 선언문입니다. 이게 물론 서울이나 먼저 했던 부산 이런 지역보다는 확인하게 이렇게 애매모호한 분도 있지만 상징적으로 지사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이동권 선언을 했다 이런 부분에서 좀 획기적인 문제고 앞으로 이것을 토대로 이제 이동권이나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지속적인 요구를 할 생각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분들이 똑같은 생각이시겠지만 이동권 확보가 장애인들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대행당하고 보호받는 삶이 아닌 우리 스스로의 삶을 선택하는 그런 결정할 권리를 보장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제 그 박형민 대표님께서도 이동권에 대해서 말씀하시던데 요 이동권이 이렇게 써 있잖아요. 우리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조롱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 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게 꼭 실현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민이 주인이고 노인, 여성, 어린이를 우선 배려하고 장애인이 가장 살만한 도시, 노동이 존중받고 노동자를 예우하는 도시를 표방하는 강원도에 장애 이동권이 확보가 되고 일부가 아닌 모든 사람들을 위한 배리어 프리와 유니버셜 디자인이 충족되는 강원도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부족한 점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섭 대표님 고맙습니다.
김 대표님께서는 평창 패럴림픽 개최 이후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강원도의 이동권 확보의 역사와 현황, 그리고 과제에 대해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강원도에도 하루빨리 광역이동지원센터가 설치되고 임차 택시와 단체 이동 리프트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함께 연대해서 투쟁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눈을 해외로 돌려보겠습니다. 장애인 인권에 관해 우리보다 한 발 앞서 있는 유럽에서는 트립스라 해서 접근 가능한 미래이동 솔루션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 프로젝트의 코디네이터를 맡고 있는 유럽자립생활네트워크의 로라 알치아우스카이테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분 드리고요. 시간 잘 지켜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로라 알차우스카이테입니다. 저는 유럽 자립생활 네트워크를 대표하는데 다양한 유형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또 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여러 단체를 통합하는 유럽에서 가장 큰 네트워크 중 하나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 하나인 트립스 프로젝트에 대해 통찰을 공유하기 위해 이 자리에 초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접근 가능한 미래 이동 솔루션을 만드는 과정에서 장애인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장애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은 4,200만 명이 넘는데 이는 일반 인구의 10% 이상입니다. 장애의 사회적 모델에 따르면 장애는 개인의 손상과 사회의 장벽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이며 이는 삶의 모든 중요한 영역에서 온전히 평등하게 참여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 중 하나는 바로 이동입니다. 따라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대중교통은 중요한 서비스, 직업 기회, 교육, 전반적인 생활 방식 선택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제한하고 독립적인 생활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트립스 프로젝트에 함께 하시는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13개국의 11개 파트너 기관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유럽 자립생활 네트워크 외에도 대학 및 연구센터와 운송업체, 보조기술 공급업체 등 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온 많은 사람들과 협력합니다. 프로젝트의 주요 활동은 스톡홀름, 브뤼셀, 리스본, 칼리아리, 볼로냐, 자그레브, 소피아 등 유럽 7개 도시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프로젝트 목표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포용적인 이동성 솔루션을 설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미래 이동권에 대한 장애인의 요구와 태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표는 격차 또는 간극을 파악하기 위해 이동성, 보조 기술 및 이동성과 관련된 디지털 트렌드의 첨단 및 미래 동향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프로젝트의 세 번째 목표는 모두를 위한 공동 디자인 방법론을 개발 실험해 모든 시민이 개방형 혁신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목표는 정책 권고안, 연구 우선순위, 산업 로드맵을 개발하는 데 장애인과 기관 관계자를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프로젝트의 방법론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장애물을 파악하고 사용자 요구사항을 도출합니다. 그 다음 기존의 이동성 트렌드, 보조 시스템, 정보통신 시스템을 검토합니다. 또 한편 다양한 대중교통 수단의 접근성을 측정하는 도구인 이동성 격차 지수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전체 프로젝트에 걸쳐 우리는 모두를 위한 공동 디자인 접근법과 방법론을 개발하게 됩니다. 프로젝트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각 도시에서 선택한 이동성 솔루션을 디자인하고 개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마무리 단계에서 정책 및 업계 권고사항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 프로젝트에서 장애인의 역할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린 7개 프로젝트 도시에서 지역 단체 형성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 단체는 다양한 유형의 장애 및 접근성 요구를 가진 사람들, 교통업체들, 시 대표 및 학계를 포함해 10명에서 15명으로 구성됩니다. 각 그룹은 대부분의 경우 장애인 또는 장애 관련 활동가인 지역 사용자 리드에 의해 주도됩니다. 프로젝트에서 일하는 장애인 그룹을 핵심 사용자 팀이라고 부르는데 이들의 역할은 미래의 이동성 솔루션을 개발하는 동안 모든 요구 사항을 고려하고 공동 디자인 접근 방식으로 일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각 프로젝트 도시에는 자체 로컬 사용자 리드와 핵심 사용자 팀이 있습니다. 로컬 사용자 리드와 핵심 사용자 팀은 소셜미디어 컨텐츠 분석과 반구조화된 인터뷰 등 두 부분으로 구성된 정성적 연구를 구현하는 데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소셜미디어 컨텐츠 분석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이동하는 동안 직면하는 장애물을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컨텐츠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에서 장애인의 관점에서 수집되었습니다. 각 로컬 사용자 리드는 30개의 소셜미디어 항목을 수집했습니다. 또한 각 지역 사용자 리드는 프로젝트 도시의 이동성 장벽에 대한 심층 정보와 통찰을 얻기 위해 7번의 인터뷰를 실시했습니다. 정성적 연구의 결과는 프로젝트 웹사이트 상의 보고서를 통해 발표됩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우리는 정성적 연구 외에도 디지털 기술, 스마트 보조 기술 및 9가지 유형의 이동성 솔루션에 대한 장애인 사용자의 친숙도와 태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량적 설문조사를 만들었습니다. 지역 사용자 리드와 핵심 사용자 팀은 설문조사를 알리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고 유럽에 거주하는 553명의 여러 유형의 장애를 가진 분들의 의견을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는 프로젝트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는 백서에 나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프로젝트에서 우리는 공동 디자인 방식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공동 디자인은 우리가 함께 모여 협력해 새로운 아이디어와 개념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기반으로 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분야의 전문가로 인식되고 자신의 지식, 기술, 자원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합니다. 또한 모든 사람이 프로세스를 성공적으로 만드는데 동등한 책임을 공유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통적으로 많은 프로젝트에서 장애 당사자는 자원봉사자로만 간주되며 의사결정에 대한 동등한 책임이나 능력이 없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공동 설계에서는 모든 참가자가 동일한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동등한 파트너입니다. 따라서 장애인을 포함하여 공동 디자인 그룹의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일과 시간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정성적 연구를 통해 지역 사용자 리드와 핵심 사용자 팀은 자신의 도시에서 대중교통의 장애물을 파악했으며 현재 지역팀은 이러한 장벽을 해결하기 위한 이동성 솔루션을 설계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 전에는 지역팀이 여러 유형의 장애가 있는 사용자들의 정확한 요구사항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용자 경험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장애인들은 지역팀이 이동성 솔루션의 프로토타입을 개발하고 최종적으로 실험하게 될 공동 디자인 워크숍을 계속 주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의 다음 단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팀은 계속해서 자신의 도시에서 선택한 이동성 솔루션을 설계, 개발 및 테스트할 것입니다. 이 작업이 완료되면 이동성 격차 지수를 적용하여 이러한 새로운 이동성 솔루션의 접근성을 평가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로컬 팀은 프로젝트 결과를 알리고 프로젝트의 결론과 경험을 정책 권고 사항으로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중한 행사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쉽게도 제가 실시간으로 연결할 수 없었지만 혹시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면 여기 있는 제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포럼의 나머지 시간도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트립스 프로그램과 그 안에서의 장애인들의 역할에 대한 로라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장애인 당사자와 단체, 업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미래 이동 솔루션에 대한 대안을 함께 만들어가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발제해주신 세 분 발제자님들께 고마움의 인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세 분이 발제를 듣고 관련하여 세 분 패널들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세 분께 각 5분씩의 시간을 드리고요. 이후에 패널 분들의 말씀에 대한 발제자분들의 코멘트를 듣고 로라님을 제외한 5분에게 마지막으로 1분 정도씩 정리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AAC로 진행하는 것이 충분히 익숙하지 않아 진행이 매끄럽지 못할 수 있는 점 사전에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옥천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임경미 센터장님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시간은 7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옥천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임경미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는 아마도 모든 장애 당사자들의 바람이 아닐까요?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서 이 자리에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동권 투쟁이 21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법이 제정된 지 벌써 17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아직도 자유로운 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지난 21년도에 법이 또 교통약자 이동 편의증진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 개정될 때는 정말 그래도 조금은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좋은 것도 있어요. 좋은 것도 있는데 그 반에 또 어려운 것들이 있는 것은 저는 농촌 지역에서 살다 보니까 더 이동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거는 특별교통수단 그리고 열차 이 두 가지뿐입니다. 대도시처럼 지하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상버스가 그래도 20%든 30%든 있는 것이 아니고 옥천에 버스가 전체가 29대예요. 그런데 거기에 단 한 대가 저상버스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이동이 정말 원활할 수 없는 것은 눈으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특별교통수단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점이 있는 건 24시간 한다고 합니다. 연중 무휴라고 합니다. 하지만 10시가 되면 예약을 해야 되고 밤 10시가 되면 예약을 해야 되고 어느 지역은 9시 반이면 아예 운영을 하고 하지 않습니다. 이건 중북 지역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고대 소설인 신데렐라에서도 신데렐라는 12시면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저희는 9시 반이나 10시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는 여전히 이동에 대해서 계속해서 부족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에서 지하철 이동 투쟁을 하는 이유도 많은 시민들한테 그 수모를 겪으면서도 진행하는 이유는 아마 이러함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장애를 갖고 있다고 해서 사람이 아닌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 것이 우리도 사람이다. 우리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아까 김용섭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행복하게 그리고 살 권리와 그리고 이동할 권리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법은 다 있어요. 헌법에도 있고 교통약자 이동 편의증진법에도 있고 있으나 그 법은 있으나 지켜지지 않는 이 이동이 자유롭지 않는 이동이 도대체 어디서 기인해서 오는 것인지 계속해서 물음을 합니다. 그 물음에 정부는 이야기를 하죠.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항상 지자체든 정부든 하는 얘기는 같습니다. 예산의 문제를 두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 예산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충청북도에 지금 최근 광역철도라는 것을 놓기 위해서 수천억의 돈을 쓰고자 합니다. 그 수천억의 광역이동을 하는데 슬로건을 보고서 제가 정말 마음이 정말 좀 마상을 입었습니다. 정말 마음이 너무나 상했어요. 어떤 이야기였냐면 그 슬로건에 오늘 점심은 대전에 가서 먹고 오자 였어요. 그들은 단 점심을 먹고 있고 그리고 행복을 누리자 뭐 이런 거였어요. 광역철도를 이용하면 충북 청주에서 대전까지 점심 먹고 돌아와도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근데 저희는 여전히 이동이 되지 않아서 교육도 마음대로 받지 못하고 있고 출근을 하는 데 있어서도 항상 누군가의 그 직장의 배려를 받아야 1시간씩 늦어도 눈치 보면서 다녀야 합니다. 문화생활을 누리고자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센터 내에서도 장애 당사자들과 함께 정말 소풍도 가고 싶고 지금 조금 있으면 이제 꽃도 피겠죠. 벚꽃도. 놀이를 가고 싶어도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차량이 없습니다. 센터의 차량도 전동휠체어 2대밖에 정말 많이 들어가면 2대고 아니면 1대고 그러면 10번을 가야 할지 20번을 가야 할지 한 번 이동하는 데 있어서 이동만 하는데 온 시간이 다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법은 있는데 왜 지켜지지 않을까? 앞에서 우리 정다운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법은 정말 해놓고서 법 만들어 놓고 우리 다 했다? 그러는 건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은 지금 다 모든 게 지자체에 에게 다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지자체는 되어 있고 어느 지자체는 안 되어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여전히 아직 광역 이동이 되고 있지 않아요. 올 하반기쯤에 아마 광역 이동 지원 센터를 만들겠다. 저희가 작년에 굉장히 투쟁을 좀 심하게 해서 그나마 받아낸 게 올 하반기에 센터 만들게라는 거였습니다. 조례는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실행이 되려면 센터를 만들고 조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현실화시켜서 이것이 광역이동이 될 것인가. 근데 아직 지자체 내에서도 각각 이동지원센터가 만들어지지 제한 않았어요. 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예산에 다 같이 반영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이상 아마 지자체가 원하지 않으면 만들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곳에 살고 계시는 장애 당사자분들은 집 밖으로 단 한 달에 한 번도 나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하셔야 될 거고 지금 사무관님 계시니까 더더욱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부에서 더 강하게 의무적으로 이동권은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농촌 지역의 장애인들의 이동의 어려움에 대한 임경미 센터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원래 7분 드리려다 시간이 좀 오버되어서 5분으로 수정하면서 미처 수정하지 못해 7분으로 말씀드렸네요. 죄송합니다. 다음으로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이형숙 대표님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5분 드립니다. 아니 5분의 압박이 심할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서울시의 지금 현재 이동권의 현황과 그리고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동은 우리 아주 밀접한 삶과 연결됐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이동을 해야 교육을 받고 교육을 받아야 그렇죠? 성인이 되어서 뭔가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벌고 그걸 가지고 지역사회에 살아야 되는데 그런 연결이 애시당초 이동에서부터 저희는 막혀있다고 봅니다. 서울은 아마도 전국에서 제일 선두적으로 이동권을 추진하고 지금까지도 앞섰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서울은 아직까지도 이동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앞서서 많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은 2015년도에 이동권 선언을 했습니다.
그 이동권 선언문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취직 계획까지 자세히 저희가 약속을 받았었습니다. 첫 번째, 요즘 핫 이슈죠. 지하철입니다. 지하철은 이미 올해 2022년도에 모든 역사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야 됩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지방에서는 이거 지하철이 늦게 설치되어서 운행하다 보니까 리프트가 거의 없죠. 경기도 빼고는요. 근데 서울은 아직까지도 22개의 역사에 리프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리프트는 여러분들 타시보신 분들 있나요? 여기 계신 분들? 잘 못 탔죠. 리프트는 아주 위험해요. 한번 타보면은 다시는 타고 싶지 않은 것이 리프트고, 저희는 그래서 이것이 올해까지 모든 역사의 엘리베이터가 지금 설치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22개 역사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 우리는 이동을 얘기할 때 평등하게 이동하자고 합니다. 이 평등 안에는 안전과 편리가 있습니다. 안전하게 이동하자고 하니까 할 수 없다고 그래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고속버스, 시외버스에 안전벨트가 되어 있어서 안 된다. 편리하게 이동하자 하니까 목숨을 담보로 이동해야 되는 게 우리 이동권의 현실이고 서울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버스가 있습니다. 서울이 아마 전국에서 시내버스죠. 시내버스가 제일 많이 저상버스가 도입됐을 겁니다. 지금 현재 2021년도에 한 서울 시내버스의 50%가 저상버스이고요. 올해가 이제 80% 저상버스를 도입하기로 그 실행 계획에 있었는데 도입이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올해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2025년도까지 시내버스가 서울은 100%를 약속을 했습니다. 아마 올해의 계획을 비춰볼 때 2025년도에 분명히 시내버스에 저상버스가 100% 도입이 안 되겠죠. 왜? 올해도 약속이 안 되었으니까. 그리고 또 마을버스도 물론 지방에도 마을버스가 많겠지만 서울은 마을버스가 시내버스 못지않게 많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마을버스에는 본격적으로 저상버스가 도입되어 있지 않아서 장애인들의 이동에 불편함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언론에 요즘 많이 저희 이동에 대한 이동권에 대한 그 언론 기사를 많이 쓰는데요. 어떤 기자님들이 언론 기자님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서울 시내에 50% 이상 저상버스가 있는데 버스 운수회사에다 물어보면은 장애인들이 이용을 거의 하지 않는다. 어떤 버스는 한 번도 휠체어 장애인이 저상버스를 이용하지 않은 그런 노선도 많더라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다면 장애인들이 이용하지 않을까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50%가 도입하면 뭐 합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타야 하는 버스에는 계단버스밖에 없는데, 특히나 서울 지역은 환승을 많이 합니다. 환승을 해서 출발할 때는 저상버스를 탔어도 환승구역 가서는 저상버스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낭패를 보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무리 50% 이상 저상버스가 도입돼도 100% 도입되지 않는 한은 장애인들은 아마 버스를 이용하지 않을 거다. 그것은 장애인들만 뿐이 아니라 비장애인들 마찬가지일 거다. 그래서 저상버스를 아직까지 이용 못하기 때문에 빨리 100% 저상버스 도입하는 게 아주 우선적이고, 또 요즘 가장 언론들이 또 관심 있는 것이 왜 장애인들이 일부러 지하철 그 단차에 왜 바퀴를 일부러 빠뜨리느냐, 그것은 일부러 하기 때문에 그게 아주 악질아니냐, 그걸 답변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했냐면, 만약에 우리가 일부러 지하철 단차에 바퀴를 빠뜨렸다면은 우리가 드라이버나 무슨 도구를 활용해서 그 단차를 넓히는 것이라면은 문제가 되지만, 그건 언제든지 빠질 수 있는 단차인데 우리가 일부러 빠뜨렸다는 것은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억지이다. 우리가 일부러 빠뜨리려고 해도 그게 안 빠져야 그게 정상인 거지, 우리가 일부러 빠뜨렸다는 것은 우리는 아무 도구도 사용하지 않았다. 그것은 오히려 지하철 공사에서
일부러 우리를 모략하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듯이 안전과 편리에서 계속해서 이게 장애인의 문제로 지하철 공사, 서울시, 국가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특별교통수단 얘기를 좀 한번 하고 싶은데요. 우리 조금만 시간이 많이 오버돼도 좀 이해해 주세요. 저희가 이제 며칠 전에 서울시 교통과학업 면담을 했습니다. 교통과학업 면담을 할 때 이제 법이 개정되었으니까 우리 강요 이동도 하고 서울은 요구하는 것이 서울, 경기, 인천을 광역 이동 지원을 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광역 이동 지원을 내년부터 하기로 했으니까 법도 개정되었으니까 어떻게 할 방안인지 좀 계획을 얘기해달라 했더니 서울시에서 얘기하는 것이 무슨 소리입니까? 이번에 교통약자 편의증진법 개정한 것은 서울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도지사의 책무인데 서울시에는 거기에 해당도 안 되고, 그리고 할 수 있다고 해서 이 운영비 지원되지도 않을 건데 서울시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걱정했던, 우려스렸던 것이 지자체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운영비가, 서울시는 말했습니다. 국비가, 정부가 50% 이상 지원하지 않으면은 강형 이동 지원을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그렇죠? 이렇게 답변했기 때문에 아마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문제점 반드시 우리가 싸워서 기재부에 예산을 받아내야 될 것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것은 사실 이 광역 이동 지원에 있어서 서울시가 얘기했던 것은 거리, 시간, 요금을 얘기합니다. 거리가 너무 멀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리고 또 요금이 있다. 수요와 공급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광역 이동 지원을 하게 되면은 타야 할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실제로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는 그걸 따라가지 못한다. 현재 서울시의 장애인 콜택시 특별교통수단은 630대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우리 그 법정 대수의 1.5배인 830대 이상이 도입이 되면은 광역 이동 할 계획을 하고 있지만은 아마도 이 광역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거리와 시간과 요금이 바뀌지 않으면은 너무나도 수요가 많아서 힘들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장애인의 삶이 연결되는 이동을 이렇게 예산으로 계속해서 서울시는 장난질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는 반드시 바꾸기 위해서는 올해가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2021년도 12월에 법이 개정되어서 올해 지자체와 정부가 예산을 편성을 해야만이 내년부터 시행이 될 텐데 아마도 이런 지자체의 답변들을 보면은 내년에도 법은 개정되었지만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올해 아주 빡센 투쟁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왜냐? 올해가 바로 6월 1일이 우리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도 새로운 서울시장이 선출되겠죠. 그 시장에게 이동권을 반드시 보장받기 위해서는 저희는 빡센 투쟁을 계획하고 있는데 전국에 있는 동지들 같이 연대해 주실 거죠? 네, 서울시 이동권이 완전히 보장해야 아마 지방 다른 타 지역들도 또 같이 함께 변화가 될 것이라 생각해서 우리 앞으로 계획은 올해 빡센 투쟁을 준비하고 함께 투쟁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형숙 대표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간을 많이 사용하셨는데 중요한 말씀이셔서 끊지 않고 들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 박동국 사무관님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가급적 5분 안에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잘 들리시나요? 그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의 주제가 장애인의 이동할 권리에 대한 것인데 지난 1월 18일 개정된 교통약자법에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위한 이행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내용을 발제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교통약자법 개정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고 발제 내용에 포함된 주요 과제와 관련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교통약자법 개정에서는 교통약자의 신적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광역 이동지원센터 설치 의무화 및 국비 지원 근거 신설, 그리고 그간 교통약자법상 교통수단에 포함되지 않던 모노레일, 케이블카 등을 교통수단에 포함하여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 편의 시설이 제공되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고 도입 대상은 시행령으로 저상버스가 도입 곤란한 노선에 대한 인정 기준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국내에 보급된 저상버스는 입석과 좌석이 혼용된 형태로 좌석 안전띠, 차로 이탈 경고 장치, 비상제동 장치 등으로 인해 안전 문제로 인해 시외 강력버스 노선에는 운행이 곤란한 상황입니다. 시외 강력 노선에 대해서는 휠체어 탑승 가능 버스 도입과 함께 자동차 전용도로 운행이 가능한 광역 좌석형 저상버스 개발을 위한 R&D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발이 완료되면 시외 강력 노선에 광역 좌석형 저상버스 운행이 보편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도입 의무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도 함께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상버스 도입 곤란 노선에 대해서는 예외 인정을 위한 검토 과정에서 버스업계 지하철 의견뿐만 아니라 장애인 단체의 의견 수렴도 거치도록 해서 이런 우려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완 장치를 둘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입 곤란 노선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에 대한 규칙을 마련하도록 하여 저상버스 도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시행 규칙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에 따라 10년 내에 대부분 시내 마을버스는 저상버스로 운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장애인들의 저상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버스 정류장과 병행 환경에 대한 개선도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운송사업자 및 승무원에 대한 체험 교육과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도 지속하여 장애인들이 저상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 개선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잠시 언급되는 세종 비용버스에 대해서는 ES가 적극 협의해서 보조금 등 지원 방안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도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 이동지원센터 설치 의무화와 국비 지원 관련입니다. 교통수단의 효과적인 운영과 시공간 원활한 환승 연계 체계 구축을 위해 광역 이동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이동지원센터에 대한 국비 지원과 관련한 규정이 의무 규정이 아닌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는 점에 대해 우려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현재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거치고 있는 상황으로 필요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게 국토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특별교통수단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운행시간, 운행범위, 즉시 배차된 통일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마련할 계획이며 특별교통수단 법정 운영 대수 확대, 그리고 전국 통합 예약 서비스 지원을 검토해서 휠체어 장애인들이 좀 더 편리하게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차 바우처 택시 도입에 대하여는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운영하는 지자체도 있고 운영하지 않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특별교통수단 대기 시간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휠체어 사용자는 특별교통수단, 비휠체어 사용자는 임차 바우처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노레일, 케이블카에 대한 이동 편의 시설 설치와 탑승 보조 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했는데 실태 조사를 통해 시설 개선 대상을 적극 발굴하고 장애인들이 이런 시설 이용에 차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발제 내용 중에 잠시 포함돼서 언급된 내용 중에 하나긴 한데 지하철 분야와 관련해서는 지하철 역사당 승강기 한 대가 설치되어 있는 게 현재 대부분으로 있는데 2개 이상 설치를 원칙으로 해서 교통시설 접근성 개선을 통해 교통약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발제된 내용과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제4차 교통약자 이동 편의 정진 계획에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휠체어 장애인, 고령자 등 전 국민의 30%에 이르는 교통약자들이 좀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근본 교통약자법 개정 내용과 정책 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일 계획임을 알려드리며 이것으로 토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동석 사무관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줌으로 함께 하시다 보니 음향 상태가 고르지 않았네요. 양해 부탁드리고요. 세 분 말씀 고맙습니다. 그럼 세 분이 말씀에 대한 발제자분들의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제자분들 혹시 추가로 코멘트 하실 분 계실까요? 그래서 그 시외 광역 이동 버스는 그 R&D가 언제 끝나서 그래서 의무화되는 시행령 개정이 언제 이루어지는지 물론 사무관님 임기 동안에는 안 될 것 같긴 하지만 그 대충 언제로 전망하시는지 그 저희가 언제 고향 갈 수 있는 겁니까? 네, 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R&D 준비에 있고 R&D 추진하고 시범 사업까지 이제 전망은 26년도 전망이 되고요. 시행령 개정도 26년도에 시범 사업 이후 검토할 계정입니다. 그럼 26년에 시범 사업을 하고 시범 사업 결과로 시행령을 개정해서 의무화를 하는 계획들로 전망을 하시는군요. 예. 이게 좀 더 빨리 땡길 수 있으면은 그 일정을 땡길 수 있으면은 뭐 땡겨서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한 26년 정도가 현실적으로 이제 검토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기 고속터미널에는 이미 그 저상버스가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하면 안 됩니까?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저만 궁금한 거 아니죠? 아내들이 왜 또 하는지 궁금해요. 네, 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속버스에 운행 중인 버스는 그 저상버스가 아니라 그 휠체어 탑승 가능 버스라고 그 리프트를 설치해서 이동하는 버스인데 요게 이제 시외 강력버스에 도입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사업자분들의 지금 참여가 조금 저조한 실정입니다. 짧은 대화는 가능해요. 이거 리프트형이라서 그런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이 또 혹시 발제 다른 문제? 네. 사회자님. 저도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 지하철도 없고 저상버스도 저조한 농촌 지역은 특별교통수단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자체마다 그 특별교통수단을 도입한 곳이 있고 그렇지 못한 곳이 있기 때문에 이동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근데 법으로는 특별교통수단이 다 들어와야 되잖아요, 지자체마다. 그러면 요번에 이제 국비가 들어온다면 국토부에서 이걸 의무적으로 이걸 도입해야 된다라는 것들도 가능할 수 있는 건지요? 그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비 지원이 아직 지금 현재 재정 당국과 협의 중에 있는데 이게 협의가 잘 되면은 좀 적극적으로 이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질문해도 될까요? 저도 질문해도 될까요? 네. 저도 우리 박동국 사무관님한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박동국 사무관님 혹시 그 장애인들이 아침 출근길에 지하철 타서 욕 무지 먹는 거 알고 계신가요? 시위 관련 얘기하시는 거면은 네, 물론 아니, 그러니까 알고 계신가 했는데 이게 질문 아니고요. 어느 정도까지 욕을 먹냐면요. 장애인들이 이동을 하려고 지하철 탔더니 악마라고 하면서요. 악마는 사라지라고 막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막 그래요. 없어져야 한다고요. 그렇다면은 장애인들이 욕을 이제 먹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장애인들이 무슨 죄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장애인 되게 만든 것도 아니 그렇죠? 그렇다면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이 욕을 이제 이렇게 욕을 안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해서 사람들의 인식을 개선한다. 두 번째,
예산을 빨리 반영해서 이동권을 얼른 보장해야 한다. 어떤 게 정답일까요? 두 개 다 동시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조금 더 거기다 이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역사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니까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분들이 뭐라 하냐면요. 야, 지하철 공사 우리나라 너무 좋더라. 이렇게 장애인들도 이용하게 하고 너무 살기 좋은 나라다. 너무 국가 잘했다. 그러는데 이렇게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이렇게 국가한테 칭찬을 하는 것이 장애인식 교육을 해서 된 겁니까? 아니면은 예산을 반영해서 엘리베이터 설치해서 된 겁니까? 저는요, 우리 지금 닥동사무관이 2026년도에 이제 겨우 이제 광역이동 하겠다 하는 것은요, 저희 보고 앞으로도 4년 동안 욕을 처먹으라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마음이 너무 아파서 이렇게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저 욕 좀 안 먹게 해주세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반성 많이 하겠습니다. 또 해도 돼요? 아니 너무 사무관님한테만 답변은 다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시기는 해서 너무 이렇게 그래도 이제 4차 이동편의 증진 계획에 이런 내용들이 좀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국토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 같고요. 이제 뭐 지역에 있는 이런 이동권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중앙 차원에서 정보가 많이 좀 부족해서 오늘 김용섭 회장님이나 임경미 소장님이 발언해 주신 부분이 되게 좀 뜻깊었던 것 같아요. 농어촌 어쨌든 지역의 편차가 굉장히 심각하고 지금 오늘 평창 패럴림픽의 유산이라고 하면서 이거 포럼을 하고 있는데 평창 시내에는 정말 저상버스가 한 대도 없는 게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운행 대수가 2대라는 거는 뭐예요? 다시 저 통계를 좀 다시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게 실은 안 되는데 그렇게 돼 있다고 강원도에서도 받은 거라서 교통복지계에서 계획은 없는데 2대가 운행하고 있다고 이렇게 지금 자료가 왔습니다. 강원도 도청 교통과에서. 예. 그래서 버스가 너무 한 대도 없는 거는 좀 충격적인 수치인 것 같고 혹시 사무관님 버스도 저상버스 도입할 때도 도비랑 기초를 매칭을 하나요? 아시나요 혹시? 근데 대체적으로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도 차원에서 더 돈을 많이 넣어야지 이게 기초가 할 텐데 뭐 평창시는 그냥 저상버스 예산이 빵원인 거네요. 계속 도비 매칭도 안 하고 뭐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거는 뭐 지자체나 통해서 뭐 하기는 좀 필요한 생각 같습니다. 네네. 이게 제가 왜 물어보냐면 이제 뭐 의무화가 되기는 했지만 과거에 저상버스 도입에 국비도 들어가고 도비도 들어가고 기초가 들어간다고 하면은 국토부에서는 기초가 신청을 안 한다. 이제 이런 입장이시고 지자체에서는 국토부가 돈을 안 준다. 이제 이런 입장을 가지고 그래서 명탐정 전장현이 범인을 밝히자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뭐 이거는 뭐 저희가 이제 의무화가 됐으니까 법정 예산으로 확실히 확보하는 방향으로 장기적으로 나아갈 과제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갑자기 진행했네요. 네. 네, 또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님이 AAC로 이제 입력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아, 지금 플로어에서 질문이 들어왔는데 국토부 사무관님한테 질문하시는 건가요? 예, 우리 사무관님 이거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우리 교통과장님이 2021년도에 교통약자 편의증법 개정이 되었는데도 특별교통수단 운영비는 도지사 책무이기 때문에 서울시는 아무런 이 법에 해당되는 게 없어서 이번 개정을 했어도 서울시는 아무 이 변함이 없다. 이것은 다른 도지사들 있는 도만 유용한 것이 서울시는 아무 해당이 안 된다고 하는데 서울시도 정말 그럴까요? 저희 서울시는 광역이동 지원을 지금 하자고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약간 의사소통에 오해가 있거나 좀 그런 것 같은데 저희가 소식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기 시간이 많이 오버되어서 사무관님. 패널 인사는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만.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네요. 아, 그렇군요. 잠깐만. 특별교통수단의 운영비와 관련해서 국토부가 지원을 하게 되면 서울시도 지원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뭐 지자체마다 광역만 지원하는 것들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서울시, 뭐 부산시, 광주시 지금 이런 쪽도 지원이 가능한 건지 그것은 검토 사항인 건지 그거 좀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저희도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난 다음에 별도로 한번 답을 드리겠습니다. 저기 박형석 대표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예, 그건 제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한번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4월 6일 날 답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오버되어서 패널 인사는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네요. 오늘 6분의 말씀 들으면서 장애인 이동권도 이제 국가 차원에서 지역으로 세계로 확장하는 글로컬한 투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자리가 지난 20년 이동권 투쟁을 복귀하고 앞으로 20년 더 넓고 더 강력한 연대 투쟁을 다짐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남은 프로그램 즐겁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